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입금과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송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금의 범위와 주요 송금과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금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뒤에서 별도의 챕터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의 범위, 그 다음에 개념 보시면 송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손실과 비용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만 자본 출자의 환급과 송금 불산입 항목 그리고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이제 송금의 개념이 이렇게 세 문장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이걸 상식으로 옮겨보면 송금이란 순자산 감소액 마이너스 자본 출자의 환급과 송금 불산입 항목을 또 마이너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까지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설명은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순자산이 감소를 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인사법상의 송금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자본 출자의 환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본금이 감소되면서 현금이 감소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투자받았던 돈을 회사 입장에서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자본금이 차변으로 왔지만 요거는 손비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시드머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본의 바탕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감소는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왼쪽에 와가지고 마치 이것이 비용이 올 자리에 와서 송금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원래는 세법상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잉여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 오는 등의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장부에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현금 이렇게 잘못 계상한 경우에 즉 잉여금 처분으로 계상해야 되는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순자산 감소액에서 제외되는 것들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이런 건 당연히 송금이 아니겠구나 자본 항목의 감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항목은 순자산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세법상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순자산의 감소이긴 하지만 비용 처리로서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얘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순자산의 감소를 하긴 했지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송금에 대한 정의를 산식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금 인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은 판매관리비와 제조 원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이더라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지출했을 때 바로 송금으로 인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한다면 이 제조 원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이미 완성이 되었고 판매까지 된 것, 이것을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요. 이미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기말재고 자산이라고 부르죠. 매출 원가는 팔았을 때 이제 단기 송금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말재고는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것이 차기 이후에 실제로 판매가 되었을 때 송금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때요? 바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중간에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처분할 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송금의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 비용, 매출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이거는 우리가 그 입금 공부할 때 같이 봤던 내용이죠. 어땠어요, 우리?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을 했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도가액은 입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본다, 이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건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송금, 자산의 평가손실,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 이거 세금입니다. 기타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이것을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단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가 되어 있어야만 해당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송금으로써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도 중요하긴 하겠죠. 만약에 이 미술품이 대표이사의 방에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이라면 그 전액을 이제 송금으로써 인정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물티슈나 티슈나 아니면 여름에는 부채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거 많이 보셨죠? 아니면 직접적인 전단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뭐예요? 회사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작하는데 비용 들었을 거잖아요. 그거 광고 선전비로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점을 보시면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 중에서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송금으로써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 3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거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특정인에게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금 불산입 항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이런 것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본 항목입니다. 얘네들은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라는 것인데 자본금이 왼쪽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에 올 자리가 차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자본이다. 그러므로 송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중에 일정한 것, 자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과다경비 등의 송금 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일정한 지급이자, 기부금 송금 불산입, 접대비 송금 불산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쭉 훑어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송금과 송금 불산입 항목에서 첫 번째 나오시는 게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여. 우리 회사가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직원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을 하겠죠.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물산입 상여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오시는 게 이제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 보수예요. 자, 똑같은 임직원이라고 해볼게요. 임직원 A가 있고요. 여기 임직원 B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임직원이기만 하고요. 얘는요, 우리 회사의 지배주주의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회사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주주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입사 동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급여로 얼마를 주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치 급여만 해볼게요. 한 달치를 예를 300만 원을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도 급여를 300만 원만 줘야겠죠. 하는 일도 똑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씩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얘를 500만 원을 줬대요. 이렇다라고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3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초과되는 2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이 임직원 B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한다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300만 원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500만 원 전체 다 근로소득으로 잡히겠죠. 300만 원은 그냥 정상적인 급여, 나머지 200만 원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뭐예요? 인정상여로 들어가서 임직원 B는 총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이고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지기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물산입하고 관련된 임직원한테 상여 처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얘한테 더 많이 줄까요? 물론 지배주주한테 회사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급여로 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급여로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주는 게 급여가 아니라 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임직원한테는 급여를 주는 거고요. 지배주주한테는 배당을 주는 거죠. 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이건 송금이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임직원이면서 주주이기도 한 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지배주주의 아들을 예를 들었고 이번에는 그냥 지배주주 그 자체라고 해볼게요. 얘는 회사의 임직원이면서 이 회사의 지배주주이기도 해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급여를 한 1,000만 원 줘야 되고요. 배당금을 한 500만 원을 줘야 돼요. 결국 회사가 이 임직원이면서 주주인 자한테 줘야 되는 돈은 1,500만 원이죠. 근데 이거 1,000만 원 급여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500만 원 배당 처리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거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임직원이면서 이 주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 이런 입장이니까 이거 배당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1,500만 원 다 급여로 처리합시다. 그래야 우리 회사도 법인세 덜 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 어차피 임직원은 배당으로 받나 급여로 받나 이 사람의 소득세를 구성하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사가 법인세 덜 내는 걸 좋아하겠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급여로 1,5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동일지기에 있는 임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겠죠. 일반적인 다른 임직원들도 1,000만 원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배당금 500만 원까지 더해진 1,500만 원을 급여로서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동일지기에 있는 임직원보다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을 해서 그 임직원의 인정상여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비상근 오타예요, 여러분. 비상금이 아니라 기근이에요. 비상근이라는 거는 회사에 상시 주재하고 있지 않는 임원을 말하는 거예요. 비상근 임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임원이에요. 이러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과다 지급액, 우리 회사에 출근도 안 하는 그러한 임원인데 이 사람한테 한 1년에 한 5억 정도씩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과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세법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실제 일도 안 하는 새끼인데 실제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회사의 경비를 줄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대표 또는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떨면서 회사의 경비를 줄이고 그 사람들한테 근로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내용이 상여금입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세법상 소득세법상의 처리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급여는 뭐예요? 따박따박 월별로 주는 거를 급여라고 하고요. 상여금은 뭐예요? 뭐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기별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절 뭐 보너스 성격으로 줄 수도 있겠죠. 보너스죠, 사실 상여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여금,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요, 일단 뭐 급여 지급 기준 범위 내이던지 아니면 초과이던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원 상여금은 조금 달라요.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그리고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급여 지급 기준 범위 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결정이 된 급여 지급 기준의 금액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임원에게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임원의 인정상여로서 임원의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반에 법인 세팅을 할 때 정관에 이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미리 정하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들을 열어가지고 별도의 이제 결의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급여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한 한 조금 높게 설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 급여 지급 기준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0원으로 모아서 지급액 전액을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규정을 모르고 그냥 회사 초반에 뭔가 이제 회사가 좀 잘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어떤 임원들한테 우리 회사에 처음에 초기에 같이 시작한 임원들한테 보너스를 좀 이렇게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근데 정관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열었던 내역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임원들한테 준 상여금은 전액 다 송금 불산입됩니다. 회사의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원의 상여금은 상관이 없지만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미리 정관으로 정해놔야 되고요. 정관으로 정해놓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상여금 지급 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열어서 얼마만큼 지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임원의 범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입니다. 일단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실적 퇴직의 사례와 비현실적 퇴직의 사례라고 나와 있죠. 비현실적 퇴직은 임원이 연임이 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임원의 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투표를 했는데 기존의 임원이 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원이 연임이 되게 됐어요.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이건 비현실적 퇴직입니다. 임원은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퇴직 사례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임원의 연임입니다. 이것과 비교하실 게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거는 현실적인 퇴직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상의 처리도 다 달라져요. 그렇죠? 직원이었을 때의 세법상의 처리와 임원이었을 때의 세법상의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급여와 같은 내용도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다 송금 인정이지만 임원은 정관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송금불산임 상여처분되었잖아요. 이러한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퇴직이 되고 임원으로서의 새로운 지위가 생겼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그리고 어떠한 법에 따라서 중간 정산을 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된 경우 모두 다 현실적인 퇴직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현실적 퇴직 사례와 비현실적 퇴직 사례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 첫 번째, 퇴직급여를 송금으로 인정을 할지 인정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의 첫 번째 결정사항에서 우리가 구분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비현실적 퇴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원이 연임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임원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퇴직을 할 때까지는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임원한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놨다라고 한다면 송금불산이 가지급금 10, 유보 이렇게 잡게 돼요. 이거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부는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퇴직급여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 1억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이건 비현실적 퇴직 사례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퇴직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가 해당 임직원한테 이 금액을 빌려줬다고 봐요. 대여금이라고 봅니다. 이 대여금을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아닌 이상, 사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이상 이 대여금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직원한테 돈을 빌려줬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걸 주 업종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빌려준 행위라는 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업무무관 대여금. 다른 말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퇴직급여 오른쪽에 없어지고요. 대여금 왼쪽에 오겠죠. 현금, 연금 똑같으니까 없애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세무조정할 때 제외하시라고 했고요. 왼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입금산임.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1억.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세무조정이죠. 요거랑. 아시겠죠? 비현실적 퇴직이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서는 이걸 퇴직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그 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가지급금 10억이 아니라 여기 예제에 따르면 1억 유보 잡아놓고 나중에 이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할 때 이 유보를 추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퇴사 시에 추인.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짜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그냥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을 했을 때에는 한도 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 요게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고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이 있습니다. 이 산식에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 아까 앞장에서 배웠던 상여금과 구분하셔야 돼요. 상여금, 직원 상여금 다 인정이고 임원 상여금 초과하는 금액만 송금불산입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퇴직급여랑 같지만 얘는 어때요? 일단 그 기준이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결이 요거고요. 퇴직급여는 그 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입니다. 주주총회 안 들어가고요. 이사회결의 안 들어가겠죠. 위임이 없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에서 정한 금액이 없다라는 경우에 얘는 위임이 없는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해진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정관에서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얼마로 정해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대한 결의로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초반에 법인 세팅을 할 때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임원 상여금과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없으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한도에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도 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한테 그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송금불산입하고요. 그 해당 임원한테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퇴직급여는요,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임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또 금액이 더 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세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큰 금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관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총급여액과 근속 연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 대비하셔가지고 한 번씩 별도로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일정한 사유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니면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이때에는 그 임원이 자금적으로 굉장히 쪼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복리후생비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